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하반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 중에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향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국내 정치에 관해서 한 꼭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지금 대권 후보 중엔 여야를 통틀어서 제일 막강하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행보를 하면서 기자들이 왜 이회영 기념관에 오신 뜻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이게 아마 조선일보가 퍼뜨린 용어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조선일보 연락 주십시오. 제가 고쳐드릴게요. 저는 이 용어가 매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꼬치꼬치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놔야 정치인들이 좀 더 생각해서 말을 하는 그러한 풍조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차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노블리스 오블리지 발언은 오늘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첫 공식 행보가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이죠. 이게 이제 이회영이라는 인물은 이제 조선의 이제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고 또 사대부 집안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전부 이제 조선이 망하면서 바로 만주로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조선 말에 이제 개화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회영의 동생이 이시영이죠. 이시영이 아마 김홍집 즉 개화파 거두 김홍집의 사위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이제 개화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독립운동을 해요. 뭐 만민공동회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하죠. 이상제라고 만민공동회 독립운동 독립협회 운동의 아주 큰 어른 그 양반의 또 일가가 되는 집안이에요. 참 그래도 조선 망할 때 저 집안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상류층인데 제대로 양심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인정되는 몇 안 되는 집안입니다. 조선이 이제 망하고 나서 바로 1910년 11년 요경에 이 일가가 다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죠. 여기서 이제 지청천이나 이런 실력 있는 그런 한국 독립군의 간부들이 많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1920년대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살벌해져요. 일단 한국 독립군이 1921년 스보보드니 자유시 참변으로 괴멸당하죠. 이 한국 독립군이 일제랑 싸우다가 어디랑 손을 잡냐면은 이제 적군이랑 많이 손을 잡아요.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만주에 일제가 출병을 하죠. 일제가 출병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당시 이제 1917년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터지니까 반혁명군, 백군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반혁명군이 이제 만주, 시베리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공산군이 만주, 시베리아로 이제 세력이 밀려드니까 이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국제연합군이 출병을 하는데 국제연합이라고 국제동맹군이죠. 일종의 국제적 연합 세력이 이제 출병을 하는데 그게 한 10만 명 출병했는데 그중에 8만 명이 일본군이에요. 일본은 이제 그래서 일제가 이거를 통해서 만주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만주에 주저앉은 게 1919년, 20년경부터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적군과 백군 사이에 심각한 전쟁이 붙고 그 백군의 뒤에는 일제의 군대 또 미국의 군대, 영국의 군대가 이제 백군의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제랑 싸우는 적군이 정의의 군대처럼 보이니까 이 소련과 관계가 좋다고요. 이 독립군들이. 그래서 이제 고달파지니까 21년경에 이제 소련 영내에 있는 스보보드니 자유시 아무르강변의 도시로 몰려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추스리고 나오려고 거기서 회의를 여는데 그 당시에 소련 입장은 이제 판세가 이미 소련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시베리아를 적군이 다 장악하는 걸로. 그래 판세가 기울어서 이미 그 당시에는 이 국제적으로 동원됐던 군대 중에 영국군, 미국군은 다 물러났고요. 일제만 남아 있었어요. 그 일제랑 소련 사이에 일제가 이제 하바롭스크나 이제 저기 어디야 그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는 소련한테 다시 내주고 자기들은 만주만 먹겠다. 그래서 일제와 소련 사이에 암묵적 계약이 이루어진 있는 상태예요. 그게 1920년경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일제 둘 다 서로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자 전쟁하기 싫어하는데 이거 중간에서 자꾸 전쟁과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디냐. 이게 조선 독립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보보드니 자유시 참변에 몰려든 1921년 사건입니다. 조선 독립군을 소련군이 포위를 하고 무장 해제를 명령하니까 거기에 저항을 하죠.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 한 1000명 정도 그 학살하고 나머지 체포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 보내거나 혹은 사형시키거나 혹은 이주시키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그때 적군 소련에 체포가 돼서 이제 저기 어디예요? 저기로 보내지는 거예요. 저기 카자흐스탄에 극장 수위로 근무하다가 돌아가셨죠. 홍범도 장군은. 또 그때 그 소련군의 포위를 뚫고 탈출한 분들이 이제 지청천 그리고 그 이범석 이런 분들이에요. 자, 이런 상태까지 가니까 이제 이 신흥무관학교로 대표가 되는 만주에서 어떤 기반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해보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소련은 소련대로 조선 독립군, 조선 독립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 되고 억압하고 죽이고 일제는 일제대로 만주를 이제 중국 장간의 군벌, 장씨 군벌과 손을 잡고 만주의 실제적 지배자로 눌러 앉게 되고 하니까 중간에 설 자리가 없죠. 이 조선 독립군이 만주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만주에서는 그 상황에서 이제 김일성 세대가 이제 아주 어린 세대들 또 그걸 이끄는 게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게 자 보세요. 소련이 한국 독립군을 괴멸시킨 상황인데 소련이 괴멸시켰단 말이에요. 그 괴멸시키고 나서 그 재판을 진행할 때 거기 배심원 참관인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김규식 여운형입니다. 소련 편 들어서. 그리고 그 참혹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소련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야 소련식 공산혁명과 독립혁명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된다라고 그거 패팔고 돌아다니는 게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시영, 이회영 같은 분들 이런 고고한 고상한 분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살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밑에 그 김일성 세대 이동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막 그런 젊은 세대를 막 불을 지르니까 볼셰비키 공산주의를 섬기면서 그 당시에 소련의 그 명령은 뭐냐면 만주에 있는 조선인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은 일본 공산당에 가입해라 이거예요. 왜냐면 소련은 일제와 싸우기가 싫으니까 조선 공산당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일본 공산당을 인정하죠. 그 당시에는 소련으로부터 공산당 면허를 받지 않으면 짝퉁이에요. 소련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종주국이고 지배국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만주의 그 젊은 세대는 우리는 소련을 섬기는 볼셰비키 공산주의를 합니다. 저 철딱선이 없는 장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무식한 독립군들 이번에 자유시에서 싹 잡아 죽음을 당한 것은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이러고 튀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조국 소련의
명령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당적 갖고 있잖아요. 김일성은. 이런 세력들이 날뛰니까 이회영 같은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나코 커뮤니즘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 무정부 공산주의. 이게 그러면 이거 공산주의 아니냐. 근데 실제 이제 역관계로 보면 이게 반소 세력이에요. 일종의 반소 좌파 세력이에요. 이 아나코 커뮤니즘이. 왜냐면 커민테른 말을 안 들으니까, 소련의 지시를 안 들으니까. 그 당연히 이제 고립돼 가죠. 이 아나코 커뮤니즘 쪽에 가면 이제 테러 노선 하는 거고, 반소 노선인데, 이걸로 해서 이제 이제 제거당한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아리랑의 저자 김산. 여기도 이제 그때 1930년대 제거당한다고요. 만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회영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에 이렇게 그 찌부러져 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20년대 후반부터 이쪽에 급격히 영향력이 축소돼요. 어느 정도 축소가 되냐. 저기 어디야, 손경도 목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그 명동중학교인가 뭔가 열었다가 철수해 버리잖아요. 이게 김일성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산악계 막 들들 볶고 다니고 실제적 물리력은 일제가 거의 직할 체제 비슷하게 해서 딱 장악을 하고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회영과 그 동생 이시영, 이 양반들이 전부 샹하이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회영은 거기서, 이시영은 온건 공화주의자로 남고, 동생은, 이회영 그 형은 아나코 커뮤니즘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주에 남아있는 동지들은 무슨 일을 당하냐.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고 나니까 이 아주 사나운 정말 극악무도한 중국 민족주의 흐름이 생겨요. 이 만주사변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1920년경부터 1928년까지는 장씨 군벌하고 일제가 만주를 공동 경영해요. 그러다가 일제의 이제 장교들이 보니까 이 장씨 군벌들이랑 도저히 같이 못 해먹겠거든. 그러니까 폭탄 테러로 그 장씨 군벌을 죽이죠. 장학량인가 장장량인가 모르겠어요. 뭐 장학량 뭐 이름이 아무튼 둘 다 장씨죠.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리니까 아들이 확 돌아갔고, 군벌인데 갑자기 중화인민공화국 노선을 표방하고 나오는 거예요. 군벌인데. 그래가지고 어깃장을 놓기 시작을 하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반일 너무 해서 나중에 그거 하다가 장개석을 납치해가지고 저기 모택동이랑 억지로 반일 통일전선 만들게 한 게 그 아들 아니에요. 그 아들이 도라이거든. 그 도라이가 돼갖고 28년부터 완전히 청천백일기, 지금 이제 타이완 깃발이죠. 그거 세워놓고서 나는 저기 중화민국 장군이다 이러고서 이제 일제랑 각을 세우니까 일제 입장에서 야 저거 문지르고 우리가 직영이야. 그래서 1931년에 직영체제로 들어간다. 그 만주국 세우면서. 그게 만주사변입니다. 이게 만주사변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산적, 마적, 마약상,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유생, 관리할 거 없이, 기생 뭐 할 거 없이 전부 반일 운동에 튀어든 거예요. 그래서 만주야말로 1930년대 만주야말로 통일전선의 세계 최초의 모델입니다. 통일전선이라는 건 계급적 계층적 구별 없이 전부 급진적 민족해방 혹은 급진적 계급혁명의 길로 나가는 게 통일전선이잖아요. 유나이티드 프론트,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노선은 스탈린은 반대했어요. 스탈린은 극좌 도시폭동 노선입니다. 농민이건 지주건 뭐 저기 뭐야 무슨 상공인이건 중소기업인이건 마약상이건 깡패건 무슨 뭐 기생이건 창녀건 핀프건 다 와라 이거야. 다 와라 이거야. 일본만 반대한다면 다 우리 편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1930년대 만주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만주가 이제 그 분위기로 치다르면서 딱 누가 제일 밉냐. 만주에 사는 조선인들이 미운 거예요. 왜냐면 만주에 사는 조선인들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개간하죠. 한국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럼 개간하면서 논하니까 물 끌어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심통난 중국인 농부들이 와서 물길 깨거든. 그러면 이제 그 파출소에 달려가서 저게 저러니까 잡아가 주시고 내 물길 보호해 주세요 한단 말이야. 근데 파출소가 뭐냐? 일본 헌병소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가 실제적으로 만주를 1920년경부터 통치를 했고, 처음에는 물론 장신애랑 같이 했지만 통치하던 그 무렵에 조선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 사람들이 만주로 가는 거를 짝짝짝짝 박수 쳐줬고, 만주로 가서 중국 그 농민들, 그 토박이들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그걸 보호해 줬다고요, 일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밉겠어요. 이거 불러 들어온 돌이 자기들보다 한국 사람들 눈치 빠르고 손 빠르고 부지런하니까 잘 살게 되고, 그 뭐 물길도 막 끌어다가 쓰고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런데 또 동시에 1931년 기준 중국 공산당 만주지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한 1000명 되는데 그중에 800명이 조선인이에요. 80%가 1931년. 그러니까 만주 사변 터지기 직전에. 이거 구글에서 잘 뒤져보세요. 동북항일연군 NEA 니주아 JUA 뭐 이런 거 해서 잘 뒤져보시면 이런 거 이사적 나와요. 저보고 가끔 이거 어디서 읽었냐. 제가 구글에서 뒤진 영어 논문에서 읽었는데 귀찮아서 다시 못 찾겠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여기 조선인들은 전부 일제의 간첩이야.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 만주지국 안에 한국인 공산주의자 잡아 죽이고 그 옆에 공산당이랑 대립하던 누구예요? 김산 같은 저 아나코 커뮤니스트들 저런 사람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 잡아 죽이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멀쩡하게 좀 평소에 좀 입 바른 소리하고 평소에 눈 밖에 난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거 그때. 그게 민상단 사건이에요. 추정컨대 그때 저거 잡아 죽이세요, 저거 잡아 죽이세요 하면서 중국 공산당 중국인 중국 공산당을 끌고 다니면서 동포를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추정컨대 김일성이에요. 안 그러면 못 살아난다고요. 그때 다 죽어요.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당시에 학살된 조선인 공산당원의 숫자만 500명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샹하이에 있던 이회영이라는 이 참 담백하고 뜨거운 사람이 동생은 형님 저게 무정부주의 아니에요. 우리 온건 개혁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됩니다. 라는데 야, 네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아마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고서 나이 60이 넘은 양반이 만주에서 암살 거사를 추진하겠다고 혈혈단신으로 만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정치적 자살을 택한 거라고 봅니다. 자살을. 너무 세상이 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동지들은 저렇게 개들이처럼 중국인 손에 의해서 잡혀 죽고 만주의 그 젊은 애들은 전부 분위기가 한 10여 년 전부터 1920년대 초부터 전부 볼셰비키 소련 섬기는 공산주의 섬기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그거를 낯살 먹은 이동이란 자는 거기서 40만 루블인가 얼마인가 저기 정치자금 받아서 꿀꺽한 다음에 그거 펌프질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이 꼴 보려고 독립운동했냐 이런 생각에 회한이 사무칠 거 아니에요. 집안은 다 망해서 밥을 못 먹어서 전부 아사하고 영양실조로 죽고 전부 그냥 하고 그러니까 그 65살쯤 됐을 거예요. 그때 들어간다고요. 거기로 들어가서 잡히죠. 잡혀가지고 고문치사 당하죠. 1932년에. 그게 이회영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뭐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그 한 사람의 뭐라 그럴까 진정성 또 일관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저분. 근데 그런 인물인데 이회영이라는 저 양반이 이제 이종찬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종찬은 자기 할아버지를 조금 더 안 본받았고 DJ 때 국정원 원장인가 하면서
국정원 숙청 사건을 일으켜서 국정원의 우파 성향 사람들 다 쫓아낸 게 이종찬이에요. 그리고 저때 중국에 있던 국정원 휴민트 조직 붕괴했고요. 저때 북한에 있던 국정원 휴민트 조직이 붕괴했습니다. 거기에 이종찬 씨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붕괴시키는 공작을 했는지 혹은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뒤에서 정보가 넘어가서 이 중국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생명이 위험해지고 거기에 협력하던 현지인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북한에 있는 그 휴민트 조직이 총살당하고 잡혀가고 고문당한다는 거를 실제로 그 정보를 넘겨준 게 이종찬인지 혹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그냥 넋놓고 거기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게 이종찬인지 저는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종찬 씨가 스스로 고백을 하든지 뭐 그게 어느 경우였다라고 드러나는 게 있어야겠죠. 이종찬 씨 혹시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혹시 출연하시면 제가 모시고 한번 노골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확실한 건 이종찬 씨가 국정원장 할 때 국정원 내부에 대대적 숙청이 진행됐고 국정원장인가 핵심인가 그랬죠 그때. 아무튼 그 중요한 일 맡았을 때 국정원 내부가 숙청이 진행됐고 중국 만주에 있던 국정원 휴민트 조직이 붕괴했으며 북한에 있던 국정원 휴민트 조직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씨가 거기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기 바라요, 저는.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 이회영을 모시는 이제 기념관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신문 기사상으로 읽고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 그 집안에서 제일 손꼽히는 인물은 그 동생 이시영입니다. 1년밖에 차이 안 나요. 이 이시영 씨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했습니다. 우남 이승만이 모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남 이승만과 이시영, 손경도는 어떤 관계냐면 이시영, 손경도 이런 사람들은 우남보다 이제 윗세대죠. 이 우남보다 나이로 치면 10살, 뭐 8살 윗세대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반도,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안 가고 여기서 한학 유학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크리스찬으로 넘어간 분들이에요. 늦깎이 나이에 성인이 돼서. 반면에 우남은 18살, 19살 때 저기 그 배제학당 입학하고 조금 있다가 크리스찬의 저거를 세례를 받고 그때는 신앙의 세계는 안 접어들었다가 1898년, 99년에 체포돼서 감옥 생활하면서 영적 체험하고서 크리스찬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남은 그때 만민공동회 1898년 이때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활동의 청년 스타였단 말이에요. 연설 제일 잘하고 똑똑하고 영어도 잘 쓰고. 그래서 거의 사형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감옥에서 못 나와야 되는데 고종이 이제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러일 전쟁 끝난 다음에 한국 독립 어떻게 해주세요라 그래서 밀사를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꾀를 내서 우남 이승만 밀사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남 이승만을 밀사로 보내요. 밀사 보내서 될 일인가? 그래서 우남이 밀사 갔다가 한국에도 못 돌아오고 거기서 낙동강 오리알 돼서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이제 처음에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하버드, 그 다음에 프린스턴 가서 1910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죠. 그러니까 뉴트럴리티,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확립된 전시 상태의 중립국의 무역과 해운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논문이에요. 우남 연구한다는 그래서 교회 가서 간증하고 하는 그 나이 좀 계신 분들이 한때 제가 이 문제를 2012년에 제기하기 전에는 그거는 중립국 지위에 대한 연구야 이러고서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구글링 해보시면 이 논문이 1971년까지 인용됩니다. 1910년에 나온 논문이 60년 후에도 인용되고 있어요. 좋은 논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남이 1910년에 프린스턴 박사를 받고 미국의 범털들의 큰 손을 딱 가지고 들어와요. 한쪽 손 잡은 건 누구냐면 미국 시민운동의 아버지인 존 머스, 미국 YMCA를 만들었고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였고, 또 한쪽은 누구냐면 록커펠러급의 미국 부호인데 어마어마한 자선활동을 펼친 워너메이커, 백화점이라는 제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정찰제라는 제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워너메이커를 딱 잡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돈을 그냥 푸지게 퍼부으면서 YMC라는 간판 아래 한국의 개명 시민운동을 일으켜요. 그 돈으로 만들어진 게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초현대식 당시 기준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그 돈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종로 2가 YMCA 건물 자리에 YMCA 빌딩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과학,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역량을 쌓아서 독립을 준비합시다라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너무 파괴력이 강하니까 일제가 없는 사건을 조작해내죠. 그게 백오인 사건입니다. 백오인 사건의 마지막 타겟, 죽이겠다는 타겟은 우남 이승만이었습니다.